1886년 8월 1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나가사키에 친선 입항했던 청해 전함 4척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던 일본 경찰관 포함 양측에서 무려 8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동 중에 일본은 생각지도 않았던 중요 문서 하나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 일본인이 한자 사이에 0에서 9로 표시된 북양함대 소인 듯한 사전처럼 생긴 책 하나를 난동 현장에서 우연히 주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가 막히게도 청의 암호 코드를 모두 적어놓은 코드북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보국은 이 코드북으로 북양함대의 작전 개요, 지휘물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청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라고 판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청국해안을 비롯한 각 지역의 내부 사정을 샅샅이 탐지하고 의미 있는 자료들을 대거 수집하기 시작하죠. 이에 맞춰 전쟁 상대국의 정보와 첩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의 증설 역시 적극 추진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대본령은 암호체계의 중요성, 적 정보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군사작전을 위한 지도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수집했던 자료와 소속 첩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군사지도 역시 상세히 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 상대국의 정보와 첩보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모자 속에 이렇게 만들어진 청해 내륙 지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작전 지역에 진입하면 그 지역 지도를 펼쳐보며 작전을 원활하게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청군은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 지역의 정황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해 작전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청 해군 병사들의 난동 때 군인과 지도하는 이들 중국 무례배들 중 5명을 역시 같은 무례배였던 일본 낭인들이 칼로 베어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격분한 이용장은 감히 대청제국의 병사를 함부로 건드리다니 당장 함포 사격을 하여 나가사키를 박살내버리겠다라며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잔뜩 겁을 먹은 일본 정부는 정부 대리인을 직접 파견하여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이 나가사키 난동 사건은 위야무야 마무리되어 버리죠. 이렇듯 당시 북양함대의 위상은 일본 정부가 바로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된 후 이때부터 일본은 청수병들의 난동질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북양함대의 거한 거파에 머리까지 조아린 수모를 당하게 되자 자신들도 어떻게 하든 이런 막강한 함대를 가져야 한다는 의지를 굳게 다지게 됩니다. 이후 메이지 천황부터 먼저 솔선하여 함대 건설 성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자비로 헌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문무관리들에게도 봉급의 10%를 헌금하라는 조칙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에 일본 의회는 해군 확장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며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으나 나가사키에서의 북양함대 충격과 굴욕감에 들끓던 여론에 밀려 결국 해군 확장 예산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의회는 이렇듯 대정부 견제라는 기능이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잠시 훗날 일본은 여러 번의 정변에 의해 의회가 군부의 손아귀에 장악돼 버렸고 급기야 이러한 의회의 순기능은 완전히 말살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의회와 서슬퍼런 군부의 막내리 같은 정치 행위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결국 철멸적인 패망을 맞이하게 되죠. 글쎄요, 이 점을 지금의 일본인들이 얼만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때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정치의 가문세습, 지워지지 않은 군국주의의 그림자, 그리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전체주의의 순화적인 국민성, 그저 의문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일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전쟁준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질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880년대) 후반
당시 일본 군부는 현명하게도 자신들의 영역상 청이 보유한 정원, 진원 같은 대형 장갑 전함을 단시간 내에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애써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단 빠른 기동력과 속사포로 무장한 고속 순양함을 먼저 건조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죠. 당시 건설 초창기였던 일본 해군은 편지와 전술은 영국 해군을 모방하였으나 일본에서 제작할 수 없는 거의 모든 순양함과 어뢰정은 프랑스에 주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 해군의 전술사상에 일본 해군이 큰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잠시 후 언급하기로 하고, 여튼 이로써 일본 해군은 프랑스에서 직접 건조한 배수량은 다소 작았지만 쓸만한 방어 순양함 9척과 프랑스의 기술 지원으로 자국의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한 22척의 어뢰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브레이크 앤 스팟 1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해군 장교들을 유럽에 파견하여 해전 전술도 연구시키죠. 여기에 더해 당시 일본은 사세보, 구레, 요코스카라는 3개의 주요 해군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지들의 각각 자체 편대를 이미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대 전술 훈련의 양도 청해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로써 청일전쟁 전 일본 해군에는 청해 북양함대처럼 거대한 전함은 없었지만 더 빠르고 더 고속능인 속사포로 무장한 순양함과 엄청난 위력의 어뢰를 탑재한 고속 어뢰정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맞춰 장교의 전술 역량과 수병의 포술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돼 그 전투력이 급기야 청해 함대를 능가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당시 세계 2위의 해군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는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 해군에 대항할 수단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루이 앙뚜아느 리슐 그르벨이라는 해군 대령에 의해 대규모 전함을 보유한 함대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무장을 한 소형 선박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그리하여 상대국의 무역을 차단하고 전의를 상실케 한다. 라는 통상 파괴 해군 전략 사상을 주창하던 청년학파라는 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상은 이후 청년학파의 지도자적 입장이 된 테오필 오브제독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오브제독은 전쟁의 목적은 적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며 적의 함대를 경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어찌 보면 이 전술 사상은 당시 청해군을 압도하지 못하던 일본 해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효적절한 전술체계였으며 한편으론 작은 위안도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과 전술은 1883년에 일어난 청불전쟁에서 프랑스 해군에 의해 청함대에 대한 효과적인 어뢰정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입증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거대 전함에 맞서 작고 빠른 군함, 특히 순양함과 어뢰정으로 더 강한 영국 해군에 맞서기 위한 실험을 이 전투를 통해 마침내 검증한 것이었죠. 이에 일본도 이 성공적인 공격 전술을 눈여겨보았고 자신들은 없고 청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전함의 공격을 위한 이런 고속기동 속사포 공격과 어뢰 공격에 관한 전술을 착실히 숙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함대 건설 초창기에 세계 최대 해군국이었던 영국 대신 프랑스의 함정 건조를 의뢰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성장 거두기의 해군에게 궁여지책으로 적용되는 전략일 뿐이었죠.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한 해군력의 보완을 위해 독일이 유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해상 봉쇄작전을 수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청일전쟁 승리 후 일본 해군은 다시 해군 건설의 전략을 수정, 이후부터는 거함 거포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함대의 구성 패턴으로 다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이용해 대항해군으로 거듭 팽창시키게 되죠. 하지만 이 결정은 훗날 기본적으로 궁핍했던 일본에게는 거의 재앙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나아가 일본이 전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근본적 원인이 되죠. 어쨌든 이후 일본 해군은 바뀐 전략에 맞춰 또 다른 전술 철학을 하나 더 채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 해군대의 알프레드 티만이 입안한 결정적인 전투와 봉쇄를 통해 승리한다. 즉 전쟁 중 해상무역을 먼저 통제하고 철저하게 훈련된 수병에 의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적의 주력을 파괴한다 라는 집중 요격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사상은 전시 해상 무역 통제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프랑스 청년학파의 기조와 공통되지만 고도로 훈련된 중무장함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지점으로 적 함대를 유인하여 단 한 번의 전투로 적의 주력을 요격, 경멸시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 전술사상이었죠. 훗날 일본 해군은 이 전술사상으로 러일전쟁 시 스시마 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달콤한 추억의 덫이라고나 할까요? 훗날 태평양 전쟁 시 일본 해군은 이 사상에 분별력 없이 올인한 결과 이 전술 사상을 미해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어적인 함대 결전 사상인 점감 요격 작전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는 중부태평양 남쪽 루트로 진격하는 미해군의 주력 함대를 맞이해서 순차적인 요격 작전을 진행하며 미해군의 전력을 축차 소모시킨 다음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진 오가사라와 제도나 북 마리아나 제도쯤에서 약해진 미국 함대와 함대 결전을 벌여 최종 승리한다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이 전략은 항공기 발전에 의한 해전의 변화, 미국의 무제한적인 군수 생산 능력, 그리고 파벌에 따른 쿠테이연한 일본군의 인사제도, 거기에다 일본 육군과 해군의 해묵은 갈등으로 인해 어찌 보면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초도 같았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작전 위반과 그릇된 함대 운영은 그동안 피땀 흘려 건설했던 거대한 연합함대를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급기야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으로 모두 수장시켜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해군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해군이 창안한 고속전대위에 치고 빠지는 유격전의 교류를 받아들여 승리했던 청일전쟁의 황해해전, 알프레드 티만의 집중 요격전술을 본받아 승리한 러일전쟁의 스시마해전, 그리고 영국의 항공기를 이용한 타란토 기습작전을 카피한 진주만 공습 등 일본인 특유의 복제호 발전이라는 재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자신들의 분수에 맞춘 소박한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의 영광은 여기까지였죠. 이후 일본은 마치 자신들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현란한 춤을 추려는 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 역시 일본 제국의 흥망 시리즈의 진행에 맞춰 하나하나 리뷰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연합함대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